안녕하세요. 손나다입니다. 오늘도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 추천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필입니다. 네, 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불확실에 대한 키워드로 책을 추천해드리려고 2권 가져와 봤습니다. 네. 불확실. 네, 사는 게 막막할 때 읽어본 책. 항상 막막하죠. 네, 그래서 이 책은 누가 추천해주거나 뭐 베스트셀러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제가 도서관에서 이제 둘러보다가 이제 책 제목을 발견하고 그냥 빌려서 읽어보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가져와 봤어요. 네, 책 제목은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 네,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 이건데 제목은 되게 재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막 필사 엄청 해가면서 필사 노트 2권이야. 오. 가져왔는데 엄청 필사 노트가 한 21장 정도 나왔어요. 쓰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문장이 많아서 일단 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좀 가끔 사는 게 막막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될 때 책을 읽곤 하는데요. 일단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건 나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세기가 지나도 사람은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거를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책을 읽으면서. 네.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버텼는지도 몰라요. 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해결책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라도 있어서 좀 나은데 그걸 못 찾았거나 안 보이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데 불확실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네. 두 분은 뭐 막막할 때 없으셨나요? 늘 막막하지 않나요? 아닌가? 저도 되게 편안해 보이세요, 두 분은. 저는 편안해진 거는 같아요. 50대 들어서는 확실하게 편안해졌는데 20, 30대 생각해 보면은 진짜 미로 속 같았거든요. 막막하고. 근데 그때는 그냥 진짜 계속 찾아 헤맸던 것 같아. 책도 막 읽고 신도 찾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모임도 가고 뭐 계속. 저는 20대 후반에 되게 우울했던 것 같아요. 집에만 이렇게 되게 처박혀 있으면서 20대 때 막 엄청 그 과도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39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그 20대 후반에 그 멜랑콜리한 그 감정이 또 이제 올라오는구나. 네. 근데 또 이제 그게 좀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꼭 그러더라고요. 그 9시에 또 꼭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40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책들을 요새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네. 어떤 답을 찾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근데 뭐 제 문제를 엄청 막 해결해주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위로가 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써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 책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진 않았지만 뭔가 돌고 돌아서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뒷걸음질 치다가 얻어 걸린 식? 이 책은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식의 그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내 삶이 불확실하고 막막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이 책을 많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람의 확신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확신도 없다면 이성적 인간은 아이를 낳을 수도 여행을 떠날 수도 정치 문제에 대한 투표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력을 이끄는 거는 이제 확신, 자기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제 다가올 미래를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확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장을 읽었을 때 확신은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기 위해 합리적으로 이성적 판단만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모든 걸 가성비 따져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최대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결정한다면 우리는 아마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뭐 결혼이나 육아 같은 것만 봐도 결혼은 이제 인생의 중대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비혼주의가 많다 해도 아직까지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근데 이게 되게 평생 같이 갈 배우자를 선택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부의 연을 맺어서 이제 평생 함께 한다는 거는 확신 없이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살짝 진짜 결혼은 미친 짓이다. 네. 그 제목처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결혼 자체가 되게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 이게 확신이 있어야지 이제 평생 함께 할 사람을 이제 하는 건데, 네. 그리고 또 육아도 생각해보면 가성비로 따지자면 육아만큼 비효율적인 행위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되게 모성애라고는 없는 냉혈한 엄마처럼 비춰지겠지만 육아는 좀 합리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효율의 끝판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이제 한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부부가 이제 자기를 갈아 넣어서 이제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아이가 주는 즐거움도 있지만 좀 희생이 아직까지는 많다는 점에서 좀 비효율한 행위이지 않나. 뭐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으로 이제 투입되는 그런 거잖아요. 투입된다고 결과값이 항상 좋지도 않고. 그렇죠. 네. 좋지 않을 수 네. 있죠. 충분히. 네. 네. 근데 그쵸. 이게 이제 그러려고 키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이제 누가 나라 그랬어 이러겠죠. 그죠. 네, 그죠. 네, 그 자기 만족이죠. 네,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아이를 낳고 육아라고 이런 걸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을 키워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확신 없이는 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이 책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쯤에서 네, 음악 한 편, 음악 네. 두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이거 자꾸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요즘에 검정치마랑 아도이 음악을 이제 앨범을 많이 듣고 있는데 1편에서는 이제 검정치마 노래 쭉 틀고 다음 편에 아도이 노래를 틀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곡은 검정치마의 에브리띵이랑 두 번째 곡은 안티프리즈입니다. 네, 검정치마 두 곡 듣고 왔고요. 또 얘기를 이어서 가볼게요. 네. 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고, 근데 이 책에서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라고 조언하거든요. 이게 많은 철학책에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거에 집착하고, 네. 맞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무 행동도 안 하고. 맞아요. 네. 이게 저는 아주 쉽게 그냥 구분했던 방법이 네. 남은 바꿀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말고 나는 그나마 바꿀 수 있는데 다 바꿀 수도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막 너무 막 내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해보자. 네. 맞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자기계발서들에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보면 지금 서덕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남은 못 바꾼다는 거 일단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가 내 안에서 뭘 바꿀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해서 거기서 혼란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기계발서 작가들은 그게 어느 부분은 자기가 되는 거였는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그걸 바꾸려고 쓰는 에너지보다 다른 걸 바꾸는 게 더 좋은데 네. 그런 맞아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알라고 하나 봐. 계속.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바꿀 수 있는 거를 이제 선택하는 것도 다 확신해서 오는 것 같고, 그것도 취사 선택하는 게 좀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그러기 위해서 이야기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거울이 좀 필요한데 그 거울이 일반적으로는 타인이 되고 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의 피드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네. 남들 말에는 화가 나고 맞아. 행동하긴 싫고. 저도 이게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장은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맞아요. 저도 사람 때문에 막 상처받고 맞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막 그런 글을 쓰고 이러다 보면 네, 이게 바꿀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상처받고 맞아요. 기대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뭐 언제쯤 되면 괜찮아질까요?
영원히. 영원한 숙제인가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윤회를 거듭하다가 그걸 그 고리를 끊으면 하는 게 이런 내용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 쉽지는 않은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감정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거나 이러는 거 가끔 더덕님이 저한테 로봇 아니냐 그러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똑같이 감정은 느끼는데 로봇 아닌 거 알죠? 저한테 화내시잖아요. 맞아요. 화도 내고 힘들어도 하고 그럼요. 똑같은 인간인데 단지 그거를 내 안에서 얼만큼 정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감정을 못 느끼면 그거는 사이코패스죠.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흔히들 불가능한 거에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명상을 하거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을 봐도 감정을 없앤다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그걸 어떻게 소화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감정을 잘라버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약간 그 명상을 하시는 이유가 자기 감정을 약간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데 익숙해지기 위해서 계속 그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감정 통제 컨트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감정 통제하게 되면 진짜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느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명상을 할 때 모든 감각을 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곱씹다 보면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한 분이랑 같이 감정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도덕교과서에도 나오더라고요. 쉬호흡을 하라고. 그게 화날 때도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화날 때도 심호흡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대요. 효과가 있대요? 네. 아이조차도 아이가 난동을 부려서 들쳐업고 방에 들어가서 이거 한 번만 해줘봐 막 이러면서 시켰대요. 자 하나 둘 셋 넷 들이쉬고 잠깐 멈췄다가 내뱉어보자 했는데 되게 그게 신기할 정도로 먹힌다고. 그래서 감정을 자르는 건 인간적으로 그거는 가능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육체는 갖고 있을 수밖에 맞아요. 없고 감각을. 네. 제가 호르몬이라 그랬더니 그분이 빵 터지시던데. 로버트. 근데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해도 약간의 시간을 가지면 호르몬 활동이라고 생각해도 가라앉거든요. 호르몬 활동은 잦아들게 돼 있고 내가 쉼호흡만 해도 사실은 콜티졸 나오던 게 줄기 때문에 저는 그쪽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감정을 끊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가끔씩 제가 좀 감정하고 호르몬의 노예같이 느껴져요. 너무 농락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근데 그건 전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21세기 살아갈 때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도리어. 근데 저는 되게 감정을 잘 이제 컨트롤하고 이성적이신 분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약간 되게 어른스럽게 느껴지고. 네, 뭔가 효율적으로 잘 꾸려 나갈 수 있고 그분들만의 자기 루트가 생긴 거겠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감정이 안 생긴 건 그렇죠. 아닌데 안쪽에서 이렇게 쉬호흡하고 약간 노하우가 생겼어요. 네, 폭풍우가 지나가는 노하우. 네, 그래서 우리 삶은 이제 예측 불가능하고 이제 때로 예상치 못한 이제 재앙과 마주치지만 그때마다 이제 몸을 움츠리면서 두려움에 잠식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주의하라고 이 책에서는 이제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제 막막하고 두렵지만 어쨌든 자신이 최선이라 확신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이제 행동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최악의 선택일지라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를 이제 후려치지 않게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더덕님이 읽어주시죠. 두려움은 시야를 후리고 선명한 사고를 방해한다. 그래서 겁에 질린 사람은 현명한 선택을 내리지 못한다. 완전 동의하네요. 네.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결정하는 것이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보다 낫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가슴을 울리는 문장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좀 이 책에서는 행동하는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들이 많아질수록 되게 행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걸림돌이 된대요. 행동하는데. 그래서 행동하기 위해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고 이게
짐이 많을수록 이제 짐이 가벼운 사람일수록 허공으로 점프하기가 쉬운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좋은 글귀들이 많아서 이거를 다 읽기는 불가능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책 자체가 명언집이네요. 네.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리뷰한 거랑 아무래도 제 주관적인 해석에 들어가서 그냥 온전히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막한 미래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태도로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게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이리저리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불확실한 상태를 견디기 힘들어한다. 대신 확실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낀다. 잘 알고 검증된 환경에서만 안정감을 느끼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보다는 확인된 길을 가는 편을 선호한다. 하지만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위에 숨어있는 창조적 능력이 발휘된다.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불확실한 날들의 철학이라는 책을 이제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 책도 읽게 됐어요. 네. 근데 이 불확실한 날들의 철학 이 책도 너무 좋았거든요. 이거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인데. 네, 여기서는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애매한 시간을 짜증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살릴 유의미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불확실성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약간 이제 성인군자 같이 그런 자세가 되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막막함에 대한 게 조금 해소가 됐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아이가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도 부모는 이제 모든 순간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 결국 아이는 그 누구도 어떻게 되리라 단정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불확실한 길을 함께 걸어가며 그게 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을 때조차 아이를 지지하고 용기를 줘야 한다. 이는 확신과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이 충분할 때 가능한 일이다. 네, 그래서 되게 이 책이 약간 교과서 같은 면도 있는데 약간 철학서 같은 느낌도 들어서 생각을 아주 많이 하면서 되게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일단 받아들이라는 거네요. 네. 세상은 불확실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한데 그 불안한 걸 예를 들어 자녀 교육할 때 자녀한테 전가하지 마라. 내가 불안한 거지 걔가 불안한 게 아닌데. 맞아요. 근데 이게 불안하지 않게 스스로를 해결해야지 아이한테 불안이 전가 안 되지 불안한데 아이한테 아닌 척 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불안한 감정이 아이한테도 전달이 되더라고요. 네. 엄마가 막 불안해서 걱정돼서 난리치면은 아이도 덩달아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거 되게 느꼈던 이제 계기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음악 듣고 나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다음 곡은 검정치마의 틀린 질문, 피와 갈증 이렇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식들을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도 이제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글귀까지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되게 이 문장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자식이 안 좋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이제 부모를 잠식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닥치더라도 부모가 이제 불안하고 걱정해가지고 이제 난리를 쳐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아이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제 믿음과 함께 이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제 교과서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쉽진 않죠. 맞아요. 이제 저도 이거를 이제 느꼈던 게 이제 제가 이제 두 딸을 키우는 엄마의 역할이기도 하고 이제 친정 엄마의 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한데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이제 첫째를 이제 요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게 여자아이의 교우 관계? 이런 친구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미묘하더라고요. 여자애들의 친구 관계는. 이제 에피소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제가 걱정된다고 이제 아이를 들들볶고 이제 또 다시 이제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노력을 한다면 아이는 오히려 이제 혼자 일어서서 문제를 헤쳐나갈 재생 능력을 잃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조언은 이제 아끼지 말아야겠지만 이제 필요 이상의 불안에 잠식되지 말자.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다.
되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 옆집에다 생각하면 돼요. 진짜 엄청 그러네요. 편해져요. 옆집이면은 이쁜 건 보이고 그렇게 걱정이 안 되고 조금 믿어지거든요. 뭐 잘할 텐데. 마치 그거 같아요. 내 고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고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 정말 편해요. 그래서 그걸 심리학적으로는 아이하고 나를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동일시하는 게 부모의 당연한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분리하라고 말을 하겠죠. 이게 제가 느꼈던 게 제가 학창 시절에 되게 초등학교 때 전학을 한 2-3번 다녔어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2-3번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친구를 사귀는 그런 스킬을 이제 많이 이렇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되게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하고만 막 다니고 뭐 그마저도 이제 틀어지면은 이제 혼자 있는 거고 그래서 친구 그 관계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첫째. 맞아요. 네, 이제 애들이 싸우다가 뭐 헤어지고 다른 애랑 놀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과정을 제가 조금 트라우마 같이 있어서 못 견디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어떻게 불안을 잘 이제 다룰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공포에 잠식되지 말자, 걱정에 잠식되지 말자 이런 맞아요. 생각을 자꾸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게 됐어요. 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자식 입장에서도 말해보자면. 저희 친정엄마도 굉장히 걱정이 많고 한 가지 걱정이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밤잠을 설치면서 주변 사람들을 들들 볶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그렇긴 한데 이제 최근에 제가 두통 때문에 이제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대학병원에 1박 2일 입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안 친정엄마가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걱정하는 마음에 막 계속 전화를 해서 저를 들들 볶는 거예요. 근데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아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계속 이거 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검사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니냐 막 이러면서 제가 쉬지도 못하게 계속 전화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안해서 난리를 친다고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제 결과가 나온 뒤에 그에 맞춰서 이제 대비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오히려 이제 당사자를 더 힘들게 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틈날 때마다 전화하고 찾아오겠다고 막 이래서 제발 전화 좀 그만하라고 나 좀 내버려두라고 시계 좀 내버려두라고 이러면서 막 결국엔 짜증을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 앞으로 이제 내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 뭐 아픈 일이 있으면 정말 철저하게 숨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일을 겪다 보니까 저 좀 약간 자기 반성을 하는 계기도 됐고 거울 치료라는 게 항상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악의 상황이 닥칠 때 의연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원하는 대로 이제 흘러가지 않고 언제나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변수가 가득하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자각하고 그냥 오늘 내가 할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걱정, 이런 불안에 잠식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다. 바라는 게 있다. 이걸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변수에 대해서 그냥 놔두면 실망할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너무 확실하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뚜렷하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게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살아가면서 자꾸 막 뭘 하고 싶고 뭘 이루고 싶고 이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자식도 이제 자식 인생이지 하고서 놓으려고 해도 그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생각했던 게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미국에서 많이 쓰는 아이들 훈육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 아마 우리나라도 그랬을 텐데 그런 전통이 어디서 끊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아이가 무슨 엄한 짓을 하면 그랬을 때 야단을 치기 앞서서 일단 네 방에 가 있어 라고 하고 부모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진대요. 그리고 나서 나와라 그러고서 이제 뭐 훈육을 할 건 훈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감정과 내용을 분리시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시간을 가진다고 해도 도덕님이 얘기하시고 지금 작가님이 얘기하시듯이
내가 그거를 곱씹을 수 있는 무언가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읽었거나 뭔가를 누구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게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더 화가 나. 호르몬은 시간이 내려갔을지 지날수록 몰라도 되새김질 되면서 더 화가 분노가 막 더 걱정되고 막. 그러니까 책도 읽어야 되고 좋은 내용도 듣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강연도 듣고 하면서 깨달음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호르몬의 노예가 됐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깨닫고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만약 아이라든가 아니면 나와도 대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이 좀 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이의 인생과 내 인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특히 동양들의 막 우리 가족, 우리 이런 우리죠. 문화 때문이잖아요. 근데 서구 보면은 정말 냉정할 만큼 부모가 뭐 어릴 때 양육해주지만 크고 나면 네 인생이야 하고 만 18살, 20살 되면은 아예 딱 지원을 끊잖아요. 네. 독립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전에도 얘가 독립할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모는. 알아서 처리해야지 이런 마음. 그래야지 늘지 이런 마음. 그게 조금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문화랑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이게 이제 서구가 무조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서 이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농경사회 문화라고 생각해요. 같이 뭔가 농사일도 하고 이랬어야 맞아요.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린 농경사회가 아니야. 그리고 아이는 진짜 나 없어도 커야 돼.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해봐야죠. 그러니까 만약 아이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 있고 교우관계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잖아요. 저는 의외로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하나는 내려놓으신 거죠. 제가 재테크 책을 읽으면서 이게 공부를 이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그런 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게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많이 벌어서 뭐 이렇게 뭐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데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막 부자가 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가 뭐 교육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그쪽에 관심 없으면 그냥 별로 그런 욕심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차라리 그런 돈 그런 거를 더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임원이 돼도 나중에 치킨집 차리고 어쨌든 나중에 다 치킨집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치킨집을 차리는 게 낫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부터 해봐야 노하우가.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라면 아예 돈 버는 방법을 먼저 알려줘서 그렇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교육을 할 필요도 없고 약간 그렇게 역발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인 이제 것 같아요. 교육이란 게 우리의 삶의 교육이 아니라 그 수능을 위한 교육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교육도 되게 노동자를 키워내기 위한 그런 교육이었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 교육에 너무 그렇게 너무 올인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이해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거랑 전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경제에 대한 거, 공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 정리가 되어 있으면 공부를 안 하는 걸 봤을 때 그래도 화가 어느 정도 날 수는 있지만 시간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불안이 확 줄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교우관계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사람이야. 그럼 교우관계나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충분히 읽고 토론도 해보고 강연도 듣고 하면서 내 생각이 정리되어 있으면 그걸 봤을 때 안 불안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감정을 끊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이 느껴졌을 때 하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이렇게 오버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라고 갈 수 있다는 쪽으로 보는 거죠. 제가 인간관계 책을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저랑 언젠가 한번 애니어그램 네. 공부를 한번 하시길 효과가 권해드립니다. 이게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읽으면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막 이런저런 내가 불안한 부분이 있고 내가 힘든 부분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다 보면 이해가 되고 그러면 내 감정을 다스리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보죠. 항상 이게 살면 살수록 다 공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다 공부할 맞아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혼자 살았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았고 이런 공부를 할 필요성도 못 느꼈겠죠. 맞아요.
혼자 살았으면 다른 공부를 했겠죠. 혼자서 그죠. 불을 지펴야 되고 얼마 전에 불을 나 찾아서 본인을 위한 그런 공부만 했겠죠. 동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이런 공부를 했겠죠. 살아야 되니까. 그건 기본적인 빨리 욕구니까. 독립시키고 저를 위한 공부를 하고 싶네요. 불안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이제 글쓰기도 꽤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한풀이용으로 이제 징징대는 글을 항상 써왔는데 읽는 사람에게는 고통이겠지만 쓰는 나로서는 나 참 잘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뿌듯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는 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힘들고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글쓰기는 치유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감정을 이제 꺼내서 글로 설명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적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감정 경험을 사로잡히는 대신에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자기 고통을 외부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연습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정이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막막하다면 이렇게 일기를 써보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일인데 남의 일처럼 하면은 되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으니까 이게 글 쓰는 게 약간 이제 내적 거리감을 주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 그거 프로젝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 자체를 쏟아내서 글로 남기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자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그것도 의미가 있는 행동이지만 또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내 감정을 편안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글쓰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의외로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끌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가라앉힐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진행해 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해보셨으니까. 감정일기 같이. 괜찮네요. 네. 여기서 노래 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이거 전에도 틀었던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검정치마랑 같이 합작해서 중국 뮤지션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드림 라임이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할리우드 듣겠습니다. 네, 엄청난 재앙도 그걸 이제 소재로 글을 쓰다 보면 한결 견디기 쉬워진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경일 교수님도 불확실한 시대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글쓰기를 추천을 하셨어요. 여기서 글쓰기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럴듯한 글쓰기, 뭐 책을 내기 위한 글쓰기 이런 게 아니고 그저 이제 불행을 달래고 불행을 이제 패턴화해서 기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글쓰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 난중일기도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전쟁 이제 9년 동안의 기록을 쓴 건데 그중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중에 뭐 80% 대다수는 뭐 먹은 얘기, 뭐 되게 멍근 뭐 뒷담화 깐 얘기 뭐 이런 거만 있대요. 되게 쓰잘데없는 것만 되게 있대요. 그래서 난중일기 하면 엄청 막 그런 아주 그런 그런 거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되게 패턴화된 게 되게 막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런 하루가 있으면 그 먹는 음식이 맨날 똑같다는 거예요. 일정한 이제 그 불행을 다루는 그게 이제 일정한 패턴으로 이제 그 기록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겨냈던 거죠, 불행을. 네, 그래서 이런 글쓰기가 아주 중요하다. 네, 고통스러운 일들을 이제 기록함으로써 이제 더욱 단단해지고 멘탈도 이제 단단해지고 이제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글쓰기는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역할뿐 아니라 나 자신의 불행을 다루기 위해서도 멘탈을 다잡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막 감정을 이제 쏟아내는 글을 쓰는 것도 만약에 이제 민폐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나만의 일기장에 써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개하시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공감하시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저렇구나. 그래 한번 일어나 봐야지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전 잘하고 있군요. 네. 네. 많은 분들과 같이 글쓰기 하시기를 진짜 강추드립니다. 많은 분들을 살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책도 추천하는 게 유머가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불행을 이제 유머의 소재로 써먹는 사람만큼 매력적이고 유쾌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좀 유머러스해질 필요가 있다. 이제 자신의 불행의 의연함을 넘어서 우스운 에피소드로 이제 활용하는 사람을 본받고 싶더라고요. 네. 진짜 공감되네요. 그죠. 네. 저는 유머러스한 사람 되게 자기 불행을 이제 에피소드로 이제 유머스럽게 푸는 분들이 되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저희 한번 글쓰기에 도전해 볼까요? 나의 불행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나가는 글쓰기. 맞아요. 그 상황에 이제 함몰되는 게 아니고 되게 개그 소재로 써먹는 거죠. 재밌을 것 같아요. 강한 멘탈이 필요한. 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귀가 되게 많은데 3개를 다 읽어드리진 못할 것 같고 이 2가지만 더덕님이 읽어주세요. 영국 사람들은 희극 이퀄 비극 플러스 시간이라고까지 하지 않는가. 수많은 짜증나는 일에 이러한 공식이 적용된다. 당장 오늘 내 심기를 거슬리게 한 많은 일들, 예를 들어 연착한 지하철이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 엉망진창이 된 휴가 등이 내일이면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좀 참을 필요가 있다. 달라이라마는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유머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한 가지 사안을 여러 관점에서 보려고 애쓴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한 개인으로서 지나치게 진지하지 않게 행동하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내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옆집에 옆집 남편. 그렇죠. 네. 그 정도면 쓸만하네 이렇게 네. 보이죠. 옛날에 제가 한창 막 신랑이랑 싸워서 되게 괴로울 때 고민. 법륜스님이요? 법륜스님. 네. 네. 그분이 이제 강연 이제 고민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그 남편이 100점 만점에 60점이면 그냥 그런 대로 괜찮으니까 데리고 살래. 그런 얘기, 그렇구나. 그 법륜스님의 더 와닿았던 말씀이 뭐냐면 왜 결혼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냐라는 얘기에 나랑 결혼해봐요. 그 여자분 고생하시고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빵 터지는 답변이 맞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완전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법륜스님 삶 자체가 정말 철저하고 결벽이고 완벽주의자신 게 보여.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딴 사람한테 전가하고 싶지 않으신 거지. 옆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게. 네, 그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괜찮으실 것 같은데 또 그 나름대로. 되게 고민들이 되게 그거를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고민 해결 이제 그런 해결의 그런 답변을 줬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해요. 그래서 계속 자기만의 고민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막 답답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하는구나. 답변을 저도 계속 못 알아듣고 자기만의 고민에 빠져 있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답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스스로 찾을 노력도 안 하고 남이 이제 조언을 해줘도 그것도 들을 여유가 없으면은 그냥 그 자기만의 관점에 빠져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만 강화를 시키죠. 네, 확신이 이런 점에서는 좀 무섭네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열어놔야 되고. 근데 작가님이 처음에 그 얘기 하셨어요. 말랑말랑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얘기하셔가지고. 확신도 필요하지만 유연한 사고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유연한 사고를 가진 확신. 네. 유연성을 가진 확신. 그러네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네. 말이 안 되는 것 어렵네요. 같은 말이에요. 네. 부드러운 쇠. 네. 부드러운 쇠. 따뜻한 차가움.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자신의 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문제가 가장 커 보이는 이 오류를 범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 이제 사람들은 타인의 고민거리는 가볍게 여기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잖아요. 막 훈수를 두고. 근데 이게 만약에 자기의 고민이라면 이게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면서 필요 이상으로 끙끙대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이런 패턴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덜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저한테 큰 도움을 줬고요. 이제 나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지, 불확실하고 막막한 미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이 책들의 여러 조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미래가 막막하고 엄두가 안 나고 우울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잔뜩 움츠려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같이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책도 도움 감사합니다.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